네,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2명이 추가된 데 이어 오늘 5명이 추가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네, 총 국내 확진자 수가 11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문제는 2차 감염과 3차 감염입니다. 어저께 첫 번째 2차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여섯 번째 확진자였는데 6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에게서 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번 확진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와서 강남과 일산을 다녔던 3번 확진자랑 식사를 했던 사람이 국내에서 감염돼서 6번 확진자가 됐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또 가족이 감염이 됐다는 말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이번이 6번째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인데 앞으로 국제사회가 WHO를 중심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WHO는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시 정치부회의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우한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2차 감염자가 어제 나왔었고요. 또 이 2차 감염자로부터 새로 전염된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1명의 세부 접촉자에 대한 내용과 동선을 현재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벌이고 파악되는 대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후에 들어온 속보 상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가 2명, 오늘 오전에 1명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요. 오후에 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명이 더 추가돼서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 총 11명입니다. 일단 8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입니다. 7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남은 3명의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인 이 30대 남성의 지인 1명이 있고 그리고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입니다. 6번째 환자는 우한을 다녀온 적이 없지만 우한을 다녀온 3번째 환자에게 옮은 첫 번째 2차 감염자였죠. 그런데 이 6번째 환자의 가족까지 감염이 됐다는 것, 이 3차 감염까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오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 신종 코로나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 368명이 도착했습니다. 1차 전세기를 탄 교민들은 전체 신청자 720명의 약 절반 정도인데요. 당초 우한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36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명은 열이 37.3도보다 높아서 중국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한을 떠나기 전에 꼼꼼한 검역을 거쳤습니다. 먼저 우한 공항 건물 외부에서 중국 당국의 1차 체온 측정을 거친 뒤에 공항 내부로 들어와서 발권을 했고 그리고 중국 측의 2차 체온 측정, 보안 검색, 한국 측의 검역까지 거쳐서 무증상자만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 뜬 뒤에 증상을 보인 1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탑승 전엔 증상이 없다가 비행기 안에서 열이 난 경우 등인데요. 정부는 이들을 2층 좌석으로 이동시켜서 다른 교민과 분리했고 또 일부는 김포공항 국내 검역 과정에서 추가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증상이 있는 것으로 12분이 확인이 되었고 검역 단계에서도 추가 6분의 이 교민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총 18분이 현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18명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또 4명은 중앙대학병원으로 갔는데요. 방역복과 마스크 또 고글까지 착용한 의료진들이 구급차에서 내린 교민들을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자,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각각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200명, 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150명씩 격리 수용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천안으로 내정된 격리시설을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졌었는데요. 복지부 차관은 옷이 찢기는 거센 항의를 받았고 또 행안부 장관과 충남도지사는 계란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장승준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장승준 물러가라! 그다음 저는 지금 아산시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에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도 있는 여유가 있어요. 할게요. 청와대에다가 저 방 꾸며갖고 청와대에다 해 당신 주시는데 청와대다 해요 청와대. 네, 지금 보신 건 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산과 진천 주민들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긴 하지만 우한 교민들을 수용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시설 앞을 막고 있던 농기계, 트랙터, 천막 등 어제 이미 철거가 됐고요. 일부 주민들은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라는 SNS 메시지를 내거나 또 현수막까지 걸기도 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버스 오늘 점심쯤에 각 지역에 도착했고요. 현재 무리 없이 수용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방역 조치와 의료적 지원이 실시가 됩니다. 14일 동안은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고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어제 2명, 오늘 총 5명이 늘어서 모두 11명입니다. 먼저 7번째 확진자는 지난 23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20대 한국인 남성이고요. 어제 저녁에 확진이 돼서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자, 일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일 입국, 26일에 약간의 기침, 28일에 감기 기운, 29일부터는 본격적인 발열, 가래 증상이 나와서 이때부터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30일에 확진을 받은 것인데요. 입국 후부터 유증상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또 다른 구멍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나온 추가 4명의 확진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8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62세 여성입니다. 7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청도항공의 QW9901번을 타고 왔습니다. 남은 3명의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인 30대 남성의 지인 1명, 그리고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입니다. 이 가족 2명은 3차 감염으로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어제 발표된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환자와 밥을 먹다가 감염이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 한일관에서 너비 90cm가량의 테이블에 앉아서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6번째 확진자를 3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 자가 격리되는데 6번 환자는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능동 감시만 이루어졌습니다. 역학조사에 빈틈이 노출된 셈이고요. 최악의 경우 2차 감염자인 6번 환자를 매개로 해서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실제로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이 일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6번째 확진자의 딸이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6번째 환자, 지난 설 연휴에 자신의 딸 부부와 밀접하게 접촉을 했죠. 딸은 어린이집 교사, 사위는 직장인인데 이 두 사람은 연휴 직후인 28, 29, 30일 각각 어린이집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이 사실을 인지한 후에 바로 방역 작업을 벌였고요.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자, 서울 성북구의 성신여대 CGV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5번째 확진자인 30대 남성이 지난 25일 극장에서 영화를 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3번째 확진자와 6번째 확진자가 식사를 한 한일관도 영업 중지인데요. 외벽엔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마쳤다. 2월 5일까지는 휴무한다라는 A4 용지가 붙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11명, 우한 귀국자 18명은 의심 증상입니다. 예, 국내 확진자가 어제 오후까지만 하려도 사흘 동안 늘지가 않아서 국내는 진정 단계인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틀 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나온 내용, 그러니까 오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오전에 1명 그리고 오후에 4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반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먼저 오후에 들어온 속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가 2명, 오늘 오전에 1명까지 해서 총 7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요. 오후에 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명이 더 추가가 돼서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총 11명입니다. 자,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는데 일단 8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입니다. 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의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인 30대 남성의 지인 1명, 그리고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입니다. 6번째 환자는 우한을 다녀온 적이 없지만 우한을 다녀온 3번째 환자에게서 옮은 첫 번째 2차 감염자였고, 그런데 6번째 환자의 가족까지 감염이 됐다는 건 3차 감염까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현재 6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8명 정도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바로 7번째 확진자와 8번째 확진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행기가 제한된, 폐쇄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를 탔던 분들은 물론 보건당국에서, 방역당국에서도 연락이 가겠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23일 밤 10시 20분에 중국 청도를 출발한 QW9901 편입니다. 이 비행기 편에 7번째 확진자와 8번째 확진자가 같이 타고 입국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좀 알아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반장, 그런데 이제 3번 확진자가 이제 처음에 얘기됐던 분 아닙니까? 강남에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일산 모친댁에 가서 잤던 환자인데 6번째 확진자와 22일 점심을 먹었고, 그런데 이 6번째 확진자로부터 3차 감염자, 즉 10번, 11번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6번째 확진자를 왜 밀접 접촉자로 관리하지는 않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밀접 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를 시키고요. 일상 예. 접촉자는 능동 감시를 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적이 나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떻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3번째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점이 22일 밤으로 처음에 봤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한 시점은 22일 낮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상 접촉자로 분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증상 발현 시점을 6시간 정도 당겼죠. 그러니까 점심때부터 증상이 발현됐다라고 봤고, 그렇다면 점심때 식사를 한 이 6번째 확진자도 밀접 접촉자로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오늘 저녁에 우한 교민들을 추가로 데려오기 위한 2차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많고요. 또 애매한 얘기도 많고 믿을 수 없는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지금 이 정치회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3차 감염까지 일단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역사회에 전파될, 전염이 더 확산될 위험성은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예,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3차냐, 4차냐, 5차냐 뭐 이런 차수의 중요성보다는 실제로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유행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한 명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확인을 하고 예. 또 그 확인된 그 접촉자들을 잘 감시를 해서 이제 증상이 있거나 할 때 빨리 또 격리를 해서 확진 과정을 걷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유행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빠져버린 경우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경우는 이 빠져버린 접촉자가 어느 지역에선가 발병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까지
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많아질 때까지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지금 6번째 확진자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건 그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됐던 또는 능동감시 상황에서 어찌됐든 감시를 하는 상황에서 발견이 됐다면 상대적으로 접촉자 수가 적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얘기 들으면 좀 걱정이 되는 게 WHO에서 그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증상 감염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한 폐렴으로 처음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감기처럼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만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하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은 무증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무증상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증명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이런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가능성이 증폭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의 검역 과정 그리고 방역 체계를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게 3, 4개월 이상 지속이 될 텐데 그런 상태로 우리나라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6번째 확진자의 경우 앞서 이제 무증상이라는 것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본인의 체온을 체크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몸 안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많이 커져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전파 가능성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걸 기준을 너무 당겨버리면 관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방역 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6번째 확진자의 경우 조금 더 밀접 접촉자로 관리를 했으면은 10번째, 11번째 확진자로 더 전염됐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접촉자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이 두 군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예. 뭐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보면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러저런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 가깝게 접촉을 하다 보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고 뭐 그런 상태에서는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예. 빠르게 그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방역 당국에서 추적 조사를 하면서 감염자들이 갔던 장소들을 다 방역을 하잖아요. 뭐 식당이나 뭐 영화관이나 다 방역을 했는데 그럼 방역을 해서 소독을 하면 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바이러스가 죽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일반 환경에 노출이 돼서 최대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조하고 말라있는 환경에 떨어지게 되면 이 비말이 말라버리면서 예. 바이러스 파괴가 되는데 그게 뭐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하면 이미 그 확진자들이 다녀간 게 48시간이 넘어버렸고 충분한 환경 소독을 했다면 지금 방문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의 경우 뭐 2월 5일까지 그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의 경우 2월 5일까지 휴무를 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이 48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2월 5일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그 뒤에 추가로 어떤 사람이 가서 다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았다면
이 식당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같은 측면에서 그 6번째 확진자의 자녀가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역을 하고 지금 휴원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그 감염자의 상태에 따라서 증상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좀 걱정이 큰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성인과 비교를 해서 좀 뭐랄까요, 뭐 잠복기나 예방 관리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방역 당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연령층이 5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지는 연령층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되면 사실은 지금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연령층이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실제 이 확진 과정에서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런 상황 또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 상황이 이 어린이집을 얼마나 위험하게 했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평가, 위험평가가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위험평가에 따라서 관리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위험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종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제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뭐 이 앞에 있었던 사스나 뭐 메르스 등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파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중간 발표를 한 걸 보면 재생산 지수가 1.4에서 2.5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한 명의 확진자 감염이 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능력이 1.4명에서 2.5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쉽게 전염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사스가 최대 한 5명까지 감염이 가능한 수치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메르스의 경우는 한 명이 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는데 지금 전파 양상을 보면 일부 보고에서는 거의 사스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치사율은 사스가 10% 정도로 보는 반면에 지금 나오는 게 한 3%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미만이라는 수치가 사스에 비해서 낮다라는 의미지 실제 우리가 겨울철에 매년 유행하는 독감, 인플루엔자가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로 걸려서 그러니까 독감으로 인해서 노약자, 특히 이제 폐렴을 기존에 앓고 있다거나 이런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감보다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배 정도는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지금 말씀하신 데 따르면요.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실제 감염되는 연령층이 어디냐, 예. 또 그 나라의 어떤 의료 수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망률은 낮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의료 수준이 높은 편이니까요. 중국과는 또 다를 수가 있겠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염성, 그러니까 쉽게 전파된다고 했는데 앞에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도 봤지만 우한에서 전세기로 모셔온 교민들이 오늘 이제 격리시설에 수용이 됐습니다. 진천과 아산의 주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오늘은 역시 오신 교민들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실 정말 민족애가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 물론 시설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공기 중으로 예를 들어 간다거나 아니면 격리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 교민이 어떻게 나와서 잠깐 뭐 골목을 다니다가 혹시 전파될 위험성, 이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뭐 일단 저도 그 교민들이 이 안전하게 그 주거지 근거로 이렇게 무사히 안착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교민들이 왔을 때 실제로 전파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우려를 사전에 이제 충분히 불식시켜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는 형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데 비말이라면 예를 들어 재채기할 때 나오는
예, 작은 그 입자입니다. 입자들이요? 예, 네. 수분이 많은 입자인데 이게 5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정말 세게 해도 2m 정도 날아가다 떨어집니다. 예. 보통은 1m 이내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주거 시설에서 2m 가까이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예. 이 비말에 노출될 일이 없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가 증명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일반적인 코로나의 네네.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그리고- 것이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행 양상이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미생물 중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 중에 몇백 미터 또는 몇 킬로를 날아가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미생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주지에서 적어도 몇백 미터 또는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러운 그런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지에서 이제 그 격리 수용되고 있는 이 교민들이 이 지금 살아야 되실 그 2주 동안 예. 지내셔야 될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해서 주민분들에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철저한 그런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이 방역과 격리를 철저히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네, 교수님 저희가 당연히 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고 뭐 손 열심히 씻으라고 하잖아요. 마스크는 그냥 미세먼지 차단했던 그 뭐 식약청에서 인증한 그 마스크 쓰면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인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마스크를 어떻게 잘 착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과 코를 동시에 가려야 되겠고 또 최근에 마스크를 보면 코 주변에는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딱 코에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맞춤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버릴 때 마스크 끝만 잡고 버려야 됩니다. 마스크 앞쪽을 이렇게 잡고 버리게 되면 앞에 필터링 되는 부위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게 손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잡고 버리고 그다음 손위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 면으로 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면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곤란하고 가능하다면 일회용 마스크를 자주 갈아서 착용하는 것이 예방 효과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버리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반려동물을 통해서 내가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어떤 동물로부터 유래해서 사람으로 넘어왔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옆에 두는 반려동물, 뭐 개나 고양이에게 넘어간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도 이런 종간 장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서로 다른 동물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밀접한 접촉이 반복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바이러스가 쉽게 그런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파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에게 많이 궁금한 것들 또 좀 저희가 확실히 잘 몰랐던 것들을 잘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중식 교수님이었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11명으로 늘어. 예,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 보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계속 할 텐데요. 이번에는 중국과 다른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사람 간 전염, 즉 2차 감염 발생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아시아는 물론이고 독일과 미국 등에서도 2차 감염 확진이 얘기되고 있고요. 중국 내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일단 확진자는 10,000명이 육박하고 사망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고만장 발제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global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The only way we will defeat this outbreak is for all countries to work together in a spirit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확진자, 특히 중국 우한에 다녀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전염되는 2차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Our greatest concern is the potential for the virus to spread to countries with weaker health systems and which are ill prepared to deal with it. WHO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콩고 민주공화국 일대 등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때였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또는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또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가지 경우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선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우만 해당해도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5년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 등에서 퍼진 메르스 사태 때는 비상사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WHO의 비상사태 선포의 의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세계 각국은 WHO를 중심으로 방역의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의료진과 장비 지원도 확대되고요. 확산 방지와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지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이뤄집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 시 가장 강한 조치가 바로 교역과 이동 제한인데요. 이번엔 빠졌습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measures that unnecessarily interfere with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So WHO doesn't recommend limiting transfer or trade and movement. 자, 그럼 현재까지의 세계 각국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발병지인 중국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9,692명으로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사망자는 213명입니다. 하루 새 확진 환자가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 환자도 현재 15,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서 확진 환자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你像以前那往常，他的生意是绝对好，因为春节，你像这个都是回家团圆。现在今年呢，因为有这个疫情，你像我们也响应这个政府的发的那个号令呢，就说都基本上都待在家里，不出门，所以街上人流量也少。 자,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태국인데요. 현재까지 14명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3명, 호주 9명, 말레이시아 8명 순입니다. 유럽도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에서 확진 환자, 의심 환자 등이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보고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 베트남, 대만, 미국 등에서는 2차 감염까지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각국 정부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This second person in Illinois testing positive for the novel coronavirus is a Chicago resident and is the spouse of the first confirmed travel-associated case in Illinois. This second patient did not travel to China, indicating the first person-to-person transmission of novel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아랍에미리트 등 이 중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남미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중국 우한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이미 한 차례 이상 전세기를 이용해 자국민 귀국을 시켰고요. 스페인, 영국, 대만 등도 자국민 철수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거나 또는 추진 중입니다. 我们仍会透过各种管道与对方沟通，我们希望将我们的国人接回，尤其是老人、小孩、慢性病患者，以及去武汉短期出差的旅游的人。
政府会做好充分的准备。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 중국을 오가는 길도 속속 닫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 상당수가 국경 폐쇄에 나섰거나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와 몽골은 이미 국경 폐쇄를 했고요. 카자흐스탄도 중국과 연결된 모든 수송망 운영을 중단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확진 환자가 보고가 나오지 않은 북한 역시 중국과 연결된 모든 길목을 사실상 닫아 걸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邻접하고 있는 중국의 단동시와 남조선에도 이 비루스가 퍼져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부문에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차단해야 합니다. 자,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하나둘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을 닫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WHO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중국 내 확진자 10,000명 육박. 네, 세계 각국이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부터 막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던 이탈리아에서 먼저 중국 항공편을 모두 차단했다고요? 네, 이탈리아 국립강염병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한 관광객 2명이 어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으로 오가는 모든 항공 노선 운항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주세페 총리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한 유럽 연합 국가는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중국에서 이륙한 항공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 공항 착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가적 차원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항공사가 먼저 나서서 중국 노선을 중단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와 터키 항공,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 독일 루프트한자 등은 다음 달 이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전역을 오가는 모든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은 오는 3월까지 중국 본토를 오가는 노선 절반 이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 아메리카 항공 등도 중국 노선 축소에 나섰는데요. 특히 아메리카 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모든 중국 노선의 운항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과 무역량도 많고요. 관광객도 서로 오가는 사람이 많고 또 교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 노선도 많은데 우리나라 항공 노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일단 우한 노선은요,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단이 됐고요. 자, 대한항공은 추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황산, 장자재, 창사, 쿤민 노선하고요. 또 부산에서 출발하는 베이징, 난징 등 모두 6개 노선의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발, 칭따오, 선양 노선 등 5개 노선은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구일안과 이 하이커우, 창사 등 3개 노선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고, 현재 추가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등 저비용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을 하나둘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상 중국 전체가 하늘길에서는 봉쇄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전세기 한 대가 교민 약 370명 가까이를 이제 중국 우한으로부터 모시고 왔고 나머지 또 그 반 정도죠. 또 400명 가까이가 있는데 2차 귀국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외교부에서 오늘 밤에 2차 전세기를 보내기로 확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중국과 협의한 결과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했고 오늘 밤 8시 45분에 김포공항에서 2차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비행기는 그러니까 오늘 우한에 갔다 왔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방역을 마친 뒤에 다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혼란 속에서 주한 중국 대사도 새로 부임을 했는데요. 싱하이밍 신임 대사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외교부를 찾은 싱하이밍 대사는 우리나라 교민귀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열심히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추가로 가서 나머지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다 태우고 온다 하더라도 어제도 봤듯이 한 명이 고열로 타지 못했고요. 또 지금 중국 안에서 들리는 소식에 하면 허베이성 인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우한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길목에 막혀서 못 가는 교민들이 있다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현재 영사관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도 벌써 3번째 전세기를 띄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꾸 전세기 운항 허가를 잘 주지 않아서 전세기가 잘 못 뜨고 늦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지금 중국 우한에 있는 자국민 철수에 나선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 허가가 쉽게 나지 않아서 대부분 애를 먹었습니다. 영국도 원래는 어제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었는데 중국 정부 허가가 늦어지면서 오늘에서야 자국민 송환을 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앞서 이 대만 차잉잉원 총통의 말도 잠깐 들어봤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철수 관련 요청에 아예 중국이 응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각국 요청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위신을 중시하는 탓도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신을 중시하는 탓도 크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건가요? 마치 그러니까 다른 세계 각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모습 이걸 보여주기 싫다 이런 건가요? 네,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위신 문제 그러니까 충분히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전염병인데 이 각국이 너무 부산을 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외교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의 탈출 행렬을 통해 중국 정부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꺼린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각국의 전세기 출발도 한밤중에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밤중에 나가는 것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염자나 확진자가 있다면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본인으로서도 중국으로서도 마땅치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세계 각국에서 이 아시아인이다라고 하면 꺼리는 이른바 포비아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에 대한 공포증, 혐오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명확하게 어느 국적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서양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아예 아시아 사람 전체에 대한 포비아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언론이 나서서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프랑스의 한 지역 신문인데 일면에 아시아 여성의 사진과 함께 황색 조심, 황색 위험이라는 머릿 기사를 실었습니다. 명백한 인종 차별적인 용어고요. 이 황색 주로 아시아인 비하하거나 비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덴마크에 있는 한 지역 신문도 최근 중국의 국기의 왼쪽 상단에 5개의 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모양으로 바꿔서 그린 지금 만평을 게재했다가 현지 중국 대사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국내 최대 유럽 여행 동호회 온라인 카페 한 곳을 들어가봐서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행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유럽 현지 상황을 묻는 질문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댓글 답변들이 좀 달렸습니다. 살펴봤는데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 사람들이 중국인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자주 묻는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 또 어떤 답변에는 어린아이들을 마주쳤는데 우리 일행을 보고 옷소매나 손으로 입을 막는 제스처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프랑스의 황색 조심이라고 머릿 기사를 단 언론은 아마 제대로 된 언론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 가는데 아시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유럽인들이 우리를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듯이 하면 물론 당연히 기분도 좀 나쁘겠죠. 미국에서는 고위 관료가 일자리 관련된 망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눈치 없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로스 장관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미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자들에게 죄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진 발언입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사태가 산업계에 생각할 거리를 준다. 북미 지역에 일자리를 되돌려 놓을 것 같다. 가속도를 붙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멕시코를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중국으로 간 일자리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당연히 논란이 일었고요. 이 논란이 커지자 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 첫 번째 조치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희생자들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 불행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일반인도 그런데 장관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WHO 비상사태 선포. 중국은 확진자 10,000명 육박.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 보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감염 예방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선대위 출범을 늦췄고요. 야당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꾸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들의 정확한 이동 경로,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선대위를 띄우고 일찌감치 총선 흥행몰이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러나 이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선대위 발족을 연기를 하고 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당으로서도 아주 집중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내에 구성한 대책 특위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놨는데요. 선거운동이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권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밖에도 여러 제안을 냈는데요. 지방보건소는 일반 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또는 군부대 휴가, 또 외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도록 관련 부처와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우한 폐렴으로 1년 안에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이라는 출처 불명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고요. 극우 유튜버가 군 의료 인력 투입 검토에 대해서 계엄령 검토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다라면서 야당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한국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역시 당내 TF를 가동했습니다. 한국당 정부 대응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이 확진자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5번째 확진자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번에 확진될 때까지 그분의 동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감염 6번 확진자도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아마 식사하면서 그때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의 그 동선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한국당은 또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건 또 3차 감염자까지 나왔죠. 검역과 방역망이 뚫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당초 전세기 4대를 띄우겠다고 해놓고선 이건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자국 국민들을 전 세계에 실어 우한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우리는 한참 걸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관심은 보수 통합에 쏠려 있는데요. 지금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신당의 가치와 정책기조 등을 오늘 밝혔는데요. 자, 오늘 이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장엔 황교안, 하태경, 이현주, 김병준, 오세훈 등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다만 협통위 통합안을 바라보는 한국당, 또 새보수당의 시각과 셈법이 다소 달라 현실화되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통합 대상으로 꼽히는 안철수 전 의원, 자,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죠. 자, 이르면 이번 주말 신당 창당 추진 계획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늘 가칭 자유통일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한국당과 새보수당 통합에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세력을 모은 겁니다. 자, 그동안 광장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온 정광훈 목사 역시 여기에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통합이 아닌 독자 노선, 각자 도생을 택했지만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보냅니다. 안철수 씨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전광훈 목사도 통합에 합류해야 합니다. 안철수 씨의 경우 이미 3번의 창당과 2번의 탈당 경험이 안철수 정치의 한계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혁동위의 첫 보고에 맞춰 오늘부터 통합 열차가 출발을 한다. 모두 다 올라타야 한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언정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갖고 뭉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반문재인입니다. 쪼개진 채로 외치는 반문 연대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분은 챙기겠다는 이기심으로 통합 열차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 떡 하나 더 챙기겠다고 하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자, 그 떡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천이겠죠. 자, 향후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정갑이라는 지역구에 재미없당은 조익신 후보를, 감동이당은 신혜원 후보를 각각 공천을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이 두 당이 통합을 한다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선거에 내보내야 한다는 걸 겁니다. 자, 이미 각 당은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미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 한국당, 지금 공천 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미뤄온 새 보수당도 후보 공모 등 총선 준비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후 이 갈등을 없애려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 통합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다음 주 중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와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 비공개 협의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대화 역시 서로 솔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 연기, 코로나 특위 구성 제안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발족을 연기했고 선거 운동도 당분간 중단하다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중단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나요? 네, 민주당 코로나 특위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간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자 이렇게 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제안한 거고 아직 당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예, 특위가 그렇습니다. 제안한 거고요. 예. 그럼 민주당만 중단한다는 건가요? 다른 당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계속 한다면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위 입장은 모든 정당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예. 혹시 특정 정당들이 참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독자적으로라도 선거운동을 중단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서 이제 민주당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가짜 뉴스들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더 조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당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일부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폭리를 취득하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오늘 스스로 가짜뉴스를 얘기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차 감염자가 보건소 종사자라서 다행이다, 괜찮다 이런 표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차 감염자가 보건소 종사자라는 건 확인이 됐나요? 이 국내 첫 2차 감염자인 6번째 확진자가 지난 22일에 세 번째 확진자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한 56세 한국인 남성이잖아요. 이 질본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6번째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 이 대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 기자들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한테 이 대표가 따로 좀 보고를 받을 거냐,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홍 대변인이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다. 관련된 곳에서 근무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커졌고요. 민주당은 한 2시간 후에 2차 감염자는 보건소 근무자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착각에 의한 실수다라면서 취소했습니다. 예,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사실과 달랐고 항상 뭐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뉴스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당은 지금 계속 정부가 너무 가짜 뉴스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문 대통령의 가짜 뉴스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나 획기적인 방지책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보다 가짜 뉴스에 더 큰 관심을 쏟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서 민심을 짓밟는 공포 정치를 2020년 이 오늘날에 횡행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왜 불안에 떨고 있는지, 왜 유언비어가 국민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정부의 자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또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을 격리 수용할 지역으로 충남 천안을 검토하다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바꾼 점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천안은 다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고 아산과 진천은 한국당 지역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옮긴 속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며 주장을 한 건데 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이 격리 시설이 바뀐 건 귀국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됐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 코로나 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고 이 천안과 아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이 정치적 고려가 1%라도 있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검토 없이 정부의 방침이 흘러나가서 지금 주민의 갈등과 반발을 초래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단 기동민 의원은 처음에 격리시설에 수용될 인원 대상이 3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천안에서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혼선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 이거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면 보수통합의 밑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통합신당 어떤 걸 비전으로 삼을지 이런 것들 좀 얘기했다고요. 네, 이 통추위가 오늘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요. 보수통합신당이 추구하는 5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10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 또 이 탈원전 정책 전환, 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막겠다, 뒤집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일단 이 10대 과제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 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등 이런 것도 담겨 있는데 사실상 보수 통합이 반문을 기조로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통추위 박형준 위원장도 문재인 정권의 탈주 위험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범중도 세력이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유일한 범중도 보수임을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혁신 작업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현중 위원장, 기존 보수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당은 당직과 국회의원직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은 CEO처럼 당을 운영해 전문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남은 과제 가운데 핵심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을 어떻게 결단하냐 이건데요. 협상 과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네요. 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 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해서 일반적인 수사 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 등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언급을 또 했나요? 네,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국가 수사 총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도 있는데 그 우려를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수사 총 역량을 유지한다는 그 원칙 아래에서 이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오늘 기사 발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잡자 한국당 안철수, 김문수, 정광훈의 러브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 보겠습니다. 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민주당의 4.15 총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강원 지역에 출마할 것 같은데요. 이 전 지사의 참여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각 지역별 밑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 발제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현장을 지휘할 야전사령관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이낙연, 강원 이광재, PK 김부겸, PK 김두관, 총선의 승패를 가릴 승부처에 포스트를 세운 겁니다. 큰 판을 짠 건 이해찬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지역구를 종로로 확정한 것도 이광재, 김두관 두 사람을 설득해 고향 앞으로 보낸 것도 이 대표였습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아름다운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고, 낙동강 전투와 승리만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워온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과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고, 이 대표의 머릿속엔 총선 이후 큰 그림도 그려진 듯합니다. 이낙연, 이광재, 김부겸, 김두관, 출신 지역과 경력, 정치 스토리로 볼 때 차기를 꿈꿀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도 본격적인 차기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총리 비서실을 꾸리면서 김종인계 김성수, 정동영계 정기남, 박원순계 권오중 세 사람을 핵심 실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협치를 대선 키워드로 삼겠다는 보관이 엿보입니다. 저는 치우침이 없는 게 좋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 대선에 도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총선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내 잠룡 후보군 숫자가 꽤 됩니다.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꽤 남았지만 지난 1997년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9명의 후보, 불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유력 주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선 후보군의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민주당, 총선을 통해서 새 후보군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민주당만 해도 잠룡 후보군이 저렇게나 많은데 국민들 눈에는 좀 부족했나 봅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정치권 인사가 대선 주자 후보군에 이름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세계일보가 창간 31주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2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제1야당의 대표주자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3위로 밀어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뜯어봤더니 윤 총장 무당층에서 15.8%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보수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경합을 벌였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19.6%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윤 총장이 갑작스레 차기 대선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긴 했지만 여야를 떠나 실제로 대선에 뛰어들 걸로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 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군으로 불러들인 오늘의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지만 그 누구도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모두가 자중자애하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윤 총장, 검찰 조직의 현직 수장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도 이런 여론조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앞서 갤럽 여론조사 때도 윤 총장의 이름이 후보군에 올랐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 앞으로 이름을 빼달라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대수야,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적어도 이분에겐 검찰이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 전 실장, 어제 검찰에 출석하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한국당은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임 전 실장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9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저 임종석은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을 보좌관에게 떠넘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민심이 돌아서면서 결국 모든 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통합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서울 성동구의 총선 후보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임 전 실장의 정치 인생은 이미 뿌리채 흔들린 뒤였습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야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검찰에 불려나온 임 전 실장.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두더라도 임 전 실장 입장에선 만감이 교차했을 듯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대위 퍼즐을 맞춘 민주당. 총선 잠룡 시험 때. 예, 정치권과 연결돼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정치권의 한 인사로서 이렇게 소환이 돼버렸습니다. 본인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차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충남 공주시에 지금 나올 텐데요. 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현수막인데 공주 출신 윤석열 손발 자른 검찰 대학살 이런 문구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수막 위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물론 저 현수막의 색깔도 그렇고요. 한국당에서 걸은 내건 현수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주가 지역구인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단 현수막인데요. 이 현수막 때문에 윤석열 총장 고향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주 출신이라고 돼 있네요. 윤석열 총장이 공주 출신인가요? 네, 윤 총장 고향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서울입니다. 서울 그분이 살고 있는 연희동에서 나고 또 서울에서 자랐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정진석 의원은 왜 공주 출신이라고 한 건가요?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에 붙이는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가 과거 논산 거기 살았고 공주에 파평윤 씨 집성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윤 총장의 부친이 공주 출신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 갤럽 여론조사에서 본인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앞서 조희신 반장 발제에 나오던데 그럼 앞으로 빠지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갤럽 측에서 이름을 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갤럽이 최근 여론조사 방식을 바꿨는데요. 과거에는 후보를 쭉 불러준 다음에 객관식으로 이렇게 찍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응답자가 직접 써내는 주관식입니다. 응답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한 걸 인위적으로 빼기 어렵다는 게 갤럽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갤럽 측에서 응답자들이 윤석열 총장 이름을 대면 계속 나와서 어쨌든 매주 소환될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었는데 별개로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최근에 청와대와 여당 대 검찰, 청검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학살하려 한다라는 일종의 검찰 총선 프레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임 전 실장을 전면에 내세우자는 겁니다. 예, 한국당은 여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공약을 내 그렇죠? 네,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공수처 폐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등을 현재 공약으로 내건 상태입니다. 자, 임 전 실장이 검찰 수사를 기획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임 전 실장이 이제 공천에 나서서 프레임을 뒤집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있나요? 한때 서울 광진을 출마해서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당에서도 하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좀 고민이 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은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본인 입으로 나온 얘기는 지금까지 사실 이 총선 관련돼서는 없었고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로 소환된 윤석열. 예. 네, 5시 정치부회의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너무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역,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공동구매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